오늘 겉보기엔 그저 따뜻하고 평범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거센 파도가 굽이치는 어느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68의 어머니는 딸의 간곡한 부탁에 노년을 함께 보내기로 결심하고 기쁜 마음으로 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딸의 세심한 배려, 사위의 깍듯한 공경,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입주 첫 주말 안사돈이 들이닥치면서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60 넘은 시어머니가 첫날부터 당당하게 요구한 것은 다름 아닌 33살 된 아들, 그리고 며느리와 한 침대에서 셋이 함께 자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황당무계한 소리냐고, 사위가 당연히 거절했어야 하지 않냐고 반문하실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친정엄마가 딸의 존엄을 지키려 나섰을 때 그 가정 깊숙이 숨겨져 있던 모순들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으니까요. 겉으로는 사랑과 효도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그 실체는 어리석은 효도 유셔였고 모성애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지독한 소유욕과 통제욕이었습니다. 가정에 지켜야 할 선이 무참히 짓밟힐 때 과연 누가 침대 밖으로 밀려나게 될까요? 그리고 이 어머니는 어떤 지혜와 용기로 딸의 존엄을 지켜내고 노년의 평온과 행복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경계와 존엄을 둘러싼 이 치열한 전쟁 같은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박혜자, 올해 68입니다. 교직에서 정년 퇴임한 지 3년, 저의 삶은 태엽은 감겨 있지만 추는 멈춰버린 괴종시계 같았습니다. 정확하고 규칙적이지만 지나칠 정도로 고요했지요. 남편을 떠나보낸 지 5년, 외동딸 지은이마저 출가하고 나니 이 적당한 크기의 낡은 아파트는 제 반평생의 추억으로 가득 찼지만 동시에 묵직한 고독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저는 어김없이 눈을 떠 베란다에서 국민체조를 하고 소박하지만 정갈한 아침상을 차려 먹습니다. 낮에는 문화센터에 나가 서예를 배우거나 옛 동료들과 공원 산책을 하며 시간을 보냈죠. 남들은 팔자 좋은 노년이라 부러워했지만 저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땅거미가 내려앉고 텅 빈 식탁을 마주할 때면 뼈에 사무치는 외로움이 어김없이 저를 찾아온다는 것을요. 그날 오후 베란다 난초에 물을 주고 돌아서는데 지은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보물 같은 딸이라는 네 글자가 뜨자마자 제 입가에는 저절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엄마,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다정했지만 왠지 모를 조심스러운 설렘이 묻어 있었습니다. 요즘 몸은 어떠세요? 혼자 지내시는 건 좀 괜찮으시고요. 괜찮고 말고 불편할 게 뭐 있니? 입으로는 씩씩한 척했지만 딸의 목소리에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엄마, 민호 씨랑 상의했는데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한층 들떠 있었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는 거 아무래도 마음이 안 놓여요. 그냥 짐 정리해서 저희 집으로 들어오세요. 작은 방은 엄마 쓰시라고 계속 비워뒀거든요. 청소도 싹 해놨어요. 엄마 오셔서 우리 식구 다 같이 북적북적하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수화기를 쥔 제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것. 누군가가 나를 간절히 원한다는 느낌. 그것은 오랫동안 쌓인 고독을 순식간에 녹이는 따스한 물결 같았습니다. 당장이라도 그러마하고 대답하고 싶었지만 수십 년 교직 생활로 다져진 이성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사돈어른은 종종 올라와서 주무신다고 하지 않았니? 내가 들어가면 불편하지 않으시겠어? 전화기 너머로 아주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찰나였지만 저는 그 망설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 시어머니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약간 허공을 맴도는 듯 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느라 건강하시잖아요. 어쩌다, 정말 아주 어쩌다가 며칠 주무시는 건데 뭐 어때요? 걱정 마세요. 엄마, 빈말 아니에요. 그 어쩌다라는 단어의 반복이 제 마음 호수에 작은 돌멩이처럼 떨어져
미세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딸이 말한 그 북적거림이 너무나 그리웠던 저는 그 일말의 불안감을 꾹 눌러버리고 말았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이삿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지은이와 사위 민호의 신혼집으로 들어갔습니다. 3년 전 마련한 아파트는 현대적인 인테리어로 모델하우스처럼 깔끔했지만 제 낡은 집에서 느껴지던 묵직한 사람 냄새는 부족해 보였습니다. 사위 강민호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짐을 받아들며 연신 장모님 고생하셨어요 라며 물을 챙기고 과일을 깎아내오는 그 살가움에 제 마음도 스르르 녹아내렸습니다. 지은이가 마련해 준 방 역시 아늑했습니다. 남향으로 난 창, 새로 장만해 빳빳한 침구, 딸의 정성이 곳곳에 묻어 있었죠. 가져온 옷가지를 정리하려고 붙박이 장을 열던 순간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옷장 구석에 눅눅한 냄새가 배어있는 얇은 이불 한 채가 웅크리고 있었고 그 옆에는 누렇게 변색된 러닝셔츠와 고무줄이 다 늘어난 운동복 바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새 것일 리 없었고 누군가 이곳에서 장기간 그것도 아주 편하게 머물렀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지은아, 제가 옷장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건 뭐니? 소리를 듣고 다가온 지은이는 그 물건들을 보자마자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치더니 황급히 제 눈을 피했습니다. 아, 그거. 민호 씨가 야근 늦게 하고 들어오면 적갤까봐 여기서 가끔 눈만 붙일 때 쓰는 그런 거예요. 어색하게 웃는 딸의 미소가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더 묻지 않았습니다. 엄마로서 자식에게 여지를 줘야 할 때가 언제인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젊은 부부 사이의 사소한 습관일 수도 혹은 제가 모르는 사정이 있을 수도 있으니 그들이 행복하다면 굳이 들추어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은 화기애애했습니다. 민호는 쉴 새 없이 제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주었고 지은이는 회사에서 있었던 재미난 일들을 조잘거렸습니다. 제가 그토록 바라던 행복하고 평온한 노년이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때 민호의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액정을 확인한 사위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눈빛이 마치 꿀이 녹아내리듯 부드러워지더군요. 엄마, 네, 저예요.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옥타브 낮아졌지만 응석부리는 어린아이 같은 친밀함이 뚝뚝 묻어났습니다. 밥 먹었어요. 엄마는요? 허리 아픈 건 좀 어때요? 파스 꼭 붙이고 주무셔야 해요. 그 통화는 무려 20분이나 이어졌습니다. 민호는 수화기 너머의 상대에게 날씨부터 옆집 강아지 안부까지 시시콜콜 물어댔습니다. 그 지나친 친밀감은 식탁에 앉은 저와 지은이를 보이지 않는 벽으로 밀어내며 우리를 침묵의 섬으로 고립시켰습니다. 저는 지은이의 미소가 서서히 굳어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딸은 고개를 숙인 채 마치 모래를 씹는 듯 밥알을 꾸역꾸역 넘기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전화를 끄는 민호는 중요한 의식을 마친 사람처럼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제야 기억해냈다는 듯 아주 당연한 어조로 선언했습니다. 엄마가 저 보고 싶으시다고. 이틀 뒤에 올라오신대요. 저는 수저를 내려놓고 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억지로 만든 미소와 피곤함을 감추려 애쓰는 눈동자를 보며 처음 느꼈던 입주의 기쁨은 차갑게 식어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들어온 곳이 단순한 딸네 집이 아니라는 예감이 스쳤습니다. 이틀 뒤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 저녁, 지은이와 장을 보고 돌아오니 현관 앞에 체구가 통통하고 얼굴이 불그스름한 부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치에는 터질 듯 부풀어 오른 뱀가죽 무늬 가방 2개와 붉은 노끈으로 칭칭 동여맨 시래기 뭉치가 놓여 있어 흙내음을 물씬 풍겼습니다. 그 부인은 우리를 보자마자 저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시선을 휙 지나쳐 마치 탐조등처럼 지은이 등 뒤에 서 있는 사위를 향해 꽂았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민호야. 그녀의 목소리는 우렁찼고 마치 연극 대사처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양팔을 벌려
사위에게 돌진하더군요. 민호 역시 스위치가 켜진 로봇처럼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 내팽개치고 만면 가득 웃음을 띠며 달려갔습니다. 엄마, 오신다는 말도 없이 미리 연락했으면 마중 나갔지. 마중은 무슨, 내 다리가 썩었냐, 못 걸어 다니게. 엄마라 불린 최말순 여사. 즉 저의 안사도는 33살 먹은 아들을 마치 잃어버린 보물이라도 되찾은 듯 으스러져라 껴안았습니다. 그녀는 주변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들의 등짝을 두드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디 보자. 살 빠진 것 좀 봐. 내가 지은이한테 사람 챙길 줄 모른다고 그렇게 일렀거늘. 그 말은 작지도 크지도 않게 정확히 저와 지은이의 귀에 꽂혔습니다. 지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딸은 억지로 웃음을 짜내며 시어머니의 짐을 받아들었습니다. 어머니,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그제야 최 여사는 저의 존재를 발견한 듯 위아래를 훑어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검열과 트집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입꼬리만 살짝 올린 채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머, 사돈도 와 계셨네. 그 사돈이라는 호칭이 어찌나 거리감 있고 사무적인지 마치 제가 불청객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덤덤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응대했습니다.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사돈어른. 그날 저녁 식탁은 소리 없는 권력 투쟁의 장이었습니다. 지은이가 정성껏 차린 사첩 반상은 최 여사의 눈에 차지 않는 듯 했습니다. 민호야, 이거 먹어라. 그녀는 검게 볶아진 닭 요리를 식탁 중앙에 밀어 넣었습니다. 시골 토종닭이라며 가져온 그것은 기름기가 번들거리고 투박했습니다.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 엄마가 이거 해 먹이려고 시골에서 닭 잡아서 왔다. 도시 닭이 어디 닭 맛이나 나냐? 그녀는 그 접시를 아들 코앞에 밀어주고는 지은이가 만든 도미찜을 흘겨보았습니다. 지은아, 내가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생선은 성질이 차다. 민호 위장 약한 거 모르니 앞으론 이런 거 덜 해라. 민호는 그 말 속에 숨겨진 가시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엄마가 해온 닭고기를 허겁지겁 입에 넣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역시 엄마 손맛이 최고야. 지은이의 고개는 점점 더 아래로 처박혀 밥그릇 속으로 들어갈 기세였습니다.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는 제 가슴은 젖은 손뭉치를 삼킨 듯 답답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지은이가 가장 좋아하는 생선살을 발라 숟가락 위에 얹어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라. 이게 피부에 좋아. 식사 후의 공기는 더욱 기괴하게 흘러갔습니다. 최 여사는 마치 영토를 순찰하는 여왕처럼 거실을 휘젓고 다니더니 결국 시선이 제가 머무는 작은 방 문에 꽂혔습니다. 거실 소파는 디자인은 예쁘지만 잠을 자기엔 턱없이 불편한 구조였죠. 지은이네 집은 방 2개에 거실 하나, 전형적인 구조라 안방을 제외하면 제가 쓰는 방뿐이었습니다. 예상대로 최 여사는 허리를 두드리며 과장된 한숨을 쉬더니 아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아이고 민호야, 이 늙은 게 하루 종일 차를 탔더니 허리가 끊어질 것 같구나. 저 소파에서는 도저히 못 자겠다. 그녀의 눈길은 노골적으로 제 방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즉시 눈치를 채고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가 입을 떼기도 전에 최 여사가 선수를 쳤습니다. 사돈, 보아하니 저 방 침대가 꽤 넓던데 오늘 밤엔 우리 둘이 같이 자는 게 어떻소? 그 말은 평온한 호수에 던져진 폭탄과 같았습니다. 저는 지은이의 어깨가 순식간에 경직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전투임을 직감했습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내 딸은 이 집에서 영영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저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찻잔과 받침이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고개를 들어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온화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돈어른, 참 공교롭네요. 제가 수십 년을 혼자 자버릇해서 잠기가 아주 밝아요. 옆에 누가 있으면 밤새 한숨도 못 잡니다. 사돈어른 먼 길 오셔서 피곤하실 텐데 제가 뒤척이다 깨우면 큰 결례 아니겠습니까? 잠시 말을 멈추고 시선을 민호에게 돌렸습니다.
아주 상식적인 제안을 하듯 말했죠. 게다가 제 방이 좁아서 두 사람 눕기엔 영 불편해요. 차라리 오늘 밤엔 민호 서방이 좀 고생스럽더라도 거실에서 자는 게 낫겠네. 사돈 어른은 지은이랑 안방에서 주무시고 오랜만에 모녀지간에 오순도순 이야기 나누면 정분도 쌓이고 좋지 않겠어요? 제 말이 끝나자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최 여사는 얼굴이 흑빛이 되었고 공을 이렇게 되받아칠 줄은 몰랐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민호 역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건장한 사내에게 바닥 잠을 자라니 상상도 못했던 전개였겠지요. 그건 좀. 민호가 즉각 반발했습니다. 엄마 허리도 안 좋으신데. 그리고 지은이 잠버릇 텀에서 둘이 자면 엄마가 더 피곤하실 거예요. 다급한 마음에 튀어나온 그 변명은 비수가 되어 지은이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눈빛이 어두워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냉소를 삼키며 여전히 미소 띤 얼굴로 대꾸했습니다. 어머 그래요. 우리 지은이 잠버릇 험한 줄은 내 미처 몰랐네. 그렇다면 사돈어른 건강을 위해서라도 혼자 편히 주무시는 게 제일 낫겠네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방문 앞으로 걸어가며 옛길을 박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죠. 오늘 밤엔 지은이를 데리고 제가 잘게요. 민호 자네가 오늘 하루만 거실에서 고생 좀 하게. 사돈어른, 제 방이 작긴 해도 침대는 아주 푹신합니다. 오늘 밤은 거기서 푹 쉬시고 내일 날 밝으면 근처 호텔을 잡든 간이 침대를 사든 다시 의논해 봅시다. 이 말은 그들의 퇴로를 완벽하게 차단했습니다. 제가 방을 양보하는 대인배의 면모를 보이면서도 합리적으로 모자를 떼어 놓았고 문제 해결의 공을 다시 민호에게 넘겨버렸으니까요. 결국 지은이의 낮은 만류와 저의 고집 끝에 민호는 입이 대팔 나온 채 이불을 끌어안고 거실로 나갔고 최 여사는 잔뜩 심통난 얼굴로 말 한마디 없이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지은이와 안방 침대에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딸이 숨죽여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모르는 척 그저 딸의 등을 가만히 토닥여 주었습니다. 오늘 밤 1차전은 제가 이겼지만 최 여사 같은 사람이 절대 여기서 멈추지 않으리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 분위기는 폭풍전야처럼 무거웠습니다. 최 여사는 못한 눈으로 제 방에서 걸어 나왔는데 발을 내디딜 때마다 아이고 아이고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한 손은 허리에 한 손은 등 뒤에 얹은 모습이 마치 세상의 풍파를 다 겪은 조각상 같더군요. 거실 바닥에서 부스스 일어난 민호는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자마자 죄인이라도 된 듯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잠 못 주무셨어요? 민호가 달려가 부축했습니다. 잠이 오냐? 최 여사의 목소리가 다시 쩌렁쩌렁해졌습니다. 매트리스가 돌덩이 같아서 뼈마디가 쑤셔 죽겠다.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 뜬 눈으로. 그러면서 저를 힐끔 노려보는데 마치 제가 일부러 돌침대를 깔아놓기라도 한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주방에서 아침을 준비하던 저는 덤덤하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그래요. 전 아주 편하던데 제가 등만 대면 자는 체질이라 그런가 봅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최 여사의 불만은 극에 달했습니다. 죽을 한술 뜨더니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아들을 향해 한탄했습니다. 민호야, 애미가 이제 늙어서 쓸모가 없나 보다. 너희처럼 아무 데서나 자질 못하겠어. 이 늙은 몸뚱이 하루만 더 저기서 자면 삭신이 내려앉겠다. 지은이가 저와 남편 눈치를 보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후에 푹신한 라텍스 매트 하나 사올게요. 됐다. 최 여사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기어코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민호야,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랑 안방에서 같이 자야겠다.
그 침대는 크고 푹신하니까 셋이 자도 충분하잖니. 게다가 내가 널 어릴 때부터 끼고 자버릇해서 네가 옆에 없으면 마음이 안 놓여서 잠이 안 온다. 그 말은 소리 없는 벼락처럼 좁은 식탁 위로 떨어졌습니다. 지은이의 손에서 젓가락이 챙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차마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컵을 쥔 제 손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60평생 살며 별별 황당한 일을 다 겪어봤지만 어머니라는 사람 입에서 이렇게 인륜의 선을 넘는 말이 당당하게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민호의 표정은 복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곤란해하며 모굴대를 꿀꺽 삼키더니 제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시선이 방황했습니다. 그러다 엄마의 그 애처롭고 너 아니면 안 된다는 눈빛을 마주하자 남편으로서의 마지막 이성은 끈적한 모성애에 젖어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그가 지은이를 향해 거의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지은아, 그냥 엄마 우리랑 같이 주무시게 하자. 침대 킹사이즈라 넓잖아. 엄마가 혼자 주무시는 거 무서워하시고 적응도 못 하시는데 한 번만 이해해줘. 이해? 지은이가 미처 대꾸하기도 전에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컵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나서지 않으면 내 딸은 저 기형적인 모자 관계에 영원히 잡아먹힐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최 여사를 보지 않고 사위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서리빨 같은 위엄을 담았습니다. 강서방, 내가 다시 한번 묻지. 자네 올해 나이가 몇인가? 민호가 당황해서 더듬거렸습니다. 네? 저 33인데요. 33. 그래 좋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3 먹은 사지 멀쩡한 남자가 아내가 있고 가정이 있는데 어머니랑 한 침대에서 잔다? 자네 어머니가 자네 키우느라 고생하신 건 알겠네만. 지은이가 자네한테 시집 온 건 30 넘은 남편이 시어머니랑 한 이불 덮고 자는 꼴 보려고 온 게 아닐세.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못이 되어 거실 바닥에 박혔습니다. 부부 침실은 두 사람이 사랑을 나누고 가정을 꾸려가는 가장 사적인 공간이야. 자네 어머니의 병실도 아니고 모자간의 요람은 더더욱 아니란 말일세. 그 말은 그들의 얄팍한 명분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최 여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결국 그녀는 최후의 무기, 생떼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허벅지를 치며 대성통곡을 시작한 겁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내가 금지옥엽 키운 아들놈. 이제 장가 갔다고 애미랑 잠 한 번 자는 것도 못하게 하네. 내가 살아서 뭐하냐. 죽어야지, 죽어야지. 귀가 찢어질 듯한 곡소리에 가슴을 치는 몸짓까지 삼류 심파극이 따로 없었습니다. 민호는 어머니의 자해 공갈에 완전히 넋이 나갔습니다. 이성을 잃은 그는 성난 황소처럼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장모님,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엄마가 죽겠다잖아요. 그냥 하룻밤 같이 자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하늘이라도 무너집니까? 하늘은 안 무너지지. 제 목소리는 빙하처럼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내 딸 지은이의 존엄은 무너져. 그리고 이 집구석의 법도는 무너지는 거고. 저는 구석에 몰려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한데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내 새끼. 그 모습을 보자 심장이 바늘 1000개로 찔리는 듯 아파왔습니다. 더 이상 지체했다가는 지은이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만 남길 뿐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딸의 차가운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민호를 노려보며 선언했습니다. 좋아.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자네가 그렇게 효자라서 아내의 존엄보다 부부의 도리보다 어머니 기분이 더 중요하다면 우리가 비켜주지. 저는 딸이 온갖 수모를 겪은 이 집을 혐오스럽게 둘러보며 결단을 내렸습니다. 나랑 지은이 지금 당장 나갈 테니 두 모자 실컷 효도하게. 침대든 방이든 이 집이든 다 너희 둘이 써라.
아주 오붓하게 잘 살아봐. 저는 멍하니 있는 지은이를 이끌고 돌아섰습니다. 가자, 지은아. 엄마랑 나가자. 그제야 사태 파악이 된 민호가 앞을 가로막으려 했습니다. 아니, 장모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말로 하셔야지. 이렇게 나가버리면 어떡합니까? 저는 멈춰서서 싸늘하게 그를 쏘아보았습니다. 할 말은 다 했네. 자네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우리를 잡는 게 아니라 저기 바닥에 주저앉아 떼쓰는 자네 어머니나 달래드리는 거야.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제 방으로 들어가 짐가방을 챙겨 나왔습니다. 지은이의 짐을 챙길 새도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물건이 아니라 우리의 결기였으니까요. 지은아, 가자. 지은이는 넋이 나간 인형처럼 저에게 이끌려 현관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민호가 다급하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현관문이 쿵 하고 닫히는 순간 그 질식할 것 같은 세계와 우리는 단절되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시내의 깨끗한 호텔로 향하는 동안 지은이는 제 어깨에 기대어 떨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히터 바람이 얼굴에 닿자 그제야 긴장이 풀렸는지 딸은 제 품에 파고들며 본물 터지듯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억울함, 분노, 그리고 그동안 참아왔던 서름이 뒤섞인 처절한 울음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딸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묵은 감정은 다 쏟아내야만 새 힘을 채울 수 있으니까요. 호텔 방에 들어와서야 지은이는 겨우 진정했습니다. 텅 빈 눈으로 창밖을 보던 아이가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나 진짜 바보 같지? 저는 딸의 손을 잡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넌 그저 착해서 가정을 지키고 싶어서 참은 것뿐이야. 지은이는 다시 눈시울을 붉히며 지난 3년의 결혼 생활을 털어놓았습니다. 시어머니 최 여사의 횡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허리가 아프다, 심장이 뛴다, 집에 물이 샌다 등 온갖 핑계로 수시로 드나들며 지은이의 공간을 침범했습니다. 옷장 서랍을 뒤지고 옷차림을 지적하고 심지어 경제권까지 간섭하려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민호는 우리 엄마 불쌍하잖아. 아기는 없어라며 모든 고통을 지은이의 속 좁음 탓으로 돌렸던 겁니다. 딸의 고백을 들으며 저는 가슴을 쥐어뜯고 싶을 만큼 후회했습니다. 왜 진작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하지만 지금은 자책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지은아, 저는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오늘 널 데리고 나온 건 이혼을 종용하려는 게 아니야. 내가 잃어버린 것들, 내 침대, 내 집, 그리고 아내로서의 존엄을 되찾게 해주려는 거야. 저는 또박또박 강조했습니다. 결혼은 한쪽의 희생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야. 남편이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명확한 선을 긋지 못하고 널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그는 가정을 꾸릴 자격이 없는 남자야. 그때 지은이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려댔습니다. 남편이라는 두 글자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받으려는 딸의 손을 제가 막았습니다. 전화는 곧 문자로 바뀌었습니다. 민호가 보낸 문자들은 가관이었습니다. 김지은, 너 뭐 하는 거야? 장모님 모시고 가출이라니 제정신이야. 엄마 지금 알아누우셨어. 빨리 들어와서 사과해. 안 들어오면 끝장인 줄 알아. 반성은커녕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사위의 태도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딸의 폰을 뺏어 들고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는 신호가 가자마자 받더니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김지은, 너 진짜. 강서방, 나네. 제 차가운 목소리에 저쪽이 뚝 멈췄습니다. 자네가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 누군지, 안방 문을 누구에게 열어줘야 하는지, 아내를 어떻게 존중해야 하는지 깨닫기 전까지는 지은이 찾지 말게. 그리고 자네 어머니 병난 건 자네가 알아서 해. 효자 아들이잖아. 저는 대꾸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린 뒤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겁에 질린 딸에게 폰을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아가, 겁내지 마라. 이 싸움 엄마가 같이 해줄게. 넌 혼자가 아니야. 내 뒤엔 엄마가 있어. 호텔방은 우리의 작전본부가 되었습니다. 민호의 반응은 예상대로 3단계로 변해갔습니다.
처음엔 분노와 협박, 그 다음엔 비굴한 호소, 마지막엔 시어머니가 직접 나선 읍소였습니다. 최 여사는 녹음된 음성 메시지로 내가 죽일년이다. 아들 보고 싶어 그런 거다. 며느리가 이해해라. 라며 울먹였지만 그건 반성이 아니라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악어의 눈물임을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감정 싸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깨닫고 제 고등학교 동창이자 이혼 전문 변호사인 김영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희는 자초지종을 듣더니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혜자야, 이거 단순한 고부 갈등 아니야. 법적으로 보면 주거 평온 침해에다가 남편의 방조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해 일종의 가정 내 소프트 바이올렌스, 섭 브이올렌스라고. 변호사의 조언은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영희는 3가지 지침을 주었습니다. 첫째, 경제적 독립성 확인. 둘째, 재산 형성 기여도 입증. 셋째, 법적 효력이 있는 별거 합의서 작성. 지은이는 은행에 가서 계좌를 확인해보고 경악했습니다. 민호가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꽤 큰 돈을 몰래 시어머니에게 송금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내역은 지은이가 그동안 믿었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이 집 대출금을 갚는데 얼마나 기여했는지 확인하면서 이 집의 주인은 자신이라는 자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민호를 불러냈습니다. 장소는 집도 호텔도 아닌 개방된 카페였습니다. 민호는 며칠 새 수척해진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은이는 제가 사준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를 입고 차분하지만 단단한 표정으로 그를 마주했습니다. 민호는 앉자마자 엄마, 지은아, 이제 그만하고 집에 가자라며 얼버무리려 했습니다. 지은이는 가방에서 변호사가 작성해준 별거 합의서를 꺼내 테이블 위로 밀었습니다. 이거 먼저 읽어봐. 별거 합의서라는 글자를 보자 민호의 동공이 지진난 듯 흔들렸습니다. 별거, 너 지금 이혼하자는 거야? 이혼하자는 게 아니야. 지은이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야. 내가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때는 정말 이혼도 생각할 거야. 합의서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부부의 침실과 사생활은 누구에게도 침해받지 않는다. 시어머니의 방문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며 기간을 제한한다. 부부 공동 재산은 투명하게 관리하며 일방적인 송금을 금지한다. 민호는 문서를 읽어 내려가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효도라고 믿었던 자신의 행동이 법적 문서 위에서는 권리 침해와 학대로 명시되어 있었으니까요. 제가 옆에서 시기를 박았습니다. 강서방, 이건 자네를 벌주려는 게 아니야. 자네가 진짜 가장으로 거듭날 기회를 주는 걸세.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벽이 되어주지 못하면 자네는 아직 가정을 꾸릴 준비가 안 된 거야. 그럴 거면 서로 찢어지는 게 낫지 않겠나. 민호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커피가 다 식을 때까지 고민하던 그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에 처음으로 진지한 결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해결할게요. 한 번만 더 믿어주세요. 하지만 말로만 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진짜 적은 집에 버티고 있는 최 여사였으니까요. 저는 딸을 돕기 위해 최 여사의 약점을 공략하기로 했습니다. 지은이에게 들은 정보로 비교적 말이 통한다는 민호의 고모를 찾아갔습니다. 고모님께 비싼 홍삼 세트를 선물하며 저는 시어머니를 비난하는 대신 걱정하는 척 접근했습니다. 사돈댁 형님께서 마음의 병이 깊으신 것 같아 걱정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드려야 할지 몰라서요. 제 겸손한 태도에 고모님은 무장 해제되어 최 여사의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의 외도, 독수공방, 그리고 아들에 대한 집착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기구한 사연들. 그건 단순한 악독함이 아니라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병적인 불안감이었습니다. 정보를 얻은 저는 3일 뒤 호텔 비즈니스룸에서 가족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저, 지은, 민호,
최 여사, 그리고 중재자로 고모님까지. 최 여사는 잔뜩 독이 오른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민호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말했습니다. 민호야, 선택해라. 내 어머니의 기분을 맞춰드리는 게 내 아내의 존엄보다 중요하다면 우리는 깨끗이 물러나마 이 집, 재산 다 법대로 정리하고 너희 모자 둘이서 행복하게 살아라. 저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을 주지 않았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민호.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생애 처음으로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최 여사가 눈을 부라렸지만 민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은이는 제 아내예요. 우린 결혼했어요. 엄마를 사랑하고 효도하겠지만 제 침대까지 내드릴 순 없어요. 계속 이러시면 저 지은이 데리고 나가 살 겁니다. 월세방을 얻어서라도 나갈 거예요. 아들의 입에서 나온 분가 선언은 최 여사에게 핵폭탄과 같았습니다. 평생을 믿어온 아들이 여자를 위해 자기를 떠나겠다고 하다니 그녀의 권력은 아들의 순종 위에서만 작동하는 것이었는데 그 기반이 무너지자 그녀는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최 여사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지만 이번엔 가짜가 아닌 진짜 패배의 울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민호가 아들의 껍질을 깨고 남편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그 후 집안에는 새로운 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시어머니 방문은 사전 예약제, 침실 절대 출입 금지, 재정 투명화. 일주일 후 지은이네 집은 안정을 찾았습니다. 민호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아내의 눈치를 살피고 집안일을 나누고 어머니와의 통화도 짧고 간결해졌습니다. 지은이의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습니다. 저는 이제 물러날 때가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딸네 집에서 짐을 챙겨 나오던 날, 두 사람이 배움을 나왔습니다. 엄마, 더 계시다 가시지. 아니야, 집주인은 부부 둘뿐이어야 해. 저는 사위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자네, 명심하게. 지은이를 아껴주는 게 나한테 하는 최고의 효도일세. 명심하겠습니다, 장모님. 택시를 타고 돌아오는 길, 저는 문득 국 한 그릇의 거리라는 말을 떠올렸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는 국이 식지 않을 만큼의 거리,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은 그 거리가 가장 좋다는 것을요. 저는 딸에게 침대를 찾아주었고 저 자신에게는 평온한 노년을 선물했습니다. 진정한 모성애는 품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웃으며 아이의 등 뒤로 물러나 주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이별이자 사랑임을 깨달으며 저는 제 낙지만 편안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박혜자님의 단호한 대처가 없었다면 이 가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치유의 인생길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